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성리가 발전해서 이제 뒷부분 문화 파트입니다. 고려의 과학기술과 문화유산인데요. 자,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많은 이런 불상과 그리고 여러 유물들, 사진으로 좀 공부해야 되는 바로 문화재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나중에 또 공부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좀 암기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집중도로 초고도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학기술인데요. 역시 우리나라는 인쇄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기록으로서의 그런 역사, 우리는 이제 기록의 국가다, 뭐 기록의 역사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인쇄하는 그런 기술이 아주 우수해요. 손재주가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그런 정교한 손재주는 이어서 반도체로 이어지고, 뭐 스마트폰 기술로 이어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인쇄술이 발달했는데요. 인쇄술하면 정말 외국에서도 인정합니다. 우리에겐 직지가 있고, 그리고 또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로 찍어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새기는 이런 재주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본다면 인쇄술의 발달에 역시 목판 인쇄술이 있습니다. 고려 때는 대장경 사업을 아주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만들었죠. 근데 사실 그 대장경 사업이 당시에는 그렇게 민중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막 거란이 쳐들어오고 있고 몽골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군사를 키워야지 대장경을 만든다? 당시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마치 3S 정책처럼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라, 불만 갖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다른 일을 시키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전두환 정권 때 막 스포츠, 막 프로야구, 프로축구, 막 해외여행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정치에 관심 못 갖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 막 몽골의 침입, 거란의 침입, 외부 침입이 있을 때 아니 국가에서는 이걸 안 막고 뭐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을 아예 가지지 못할 만큼 지금 너희들이 불심을 다해가지고 대장경을 열심히 만들면은 그건 그렇다면 도와줄 거다. 부처님이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사실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경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팔만대장경 덕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긴 했죠. 자, 일단 첫 번째 초조대장경은 이 몽골 침입 때 없어지게 됐는데요.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었고, 이것이 대구 부인사에 있었지만 몽골 침입 때 소실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교장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교장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속장경이에요. 자, 이 교장을 추진했던 건 의천이 교장을 만들게 되죠. 자, 몽골 침입 때 역시 소실이 됐습니다. 둘 다 불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새로 만들어야 되죠. 제조, 다시 또 만들다. 그래서 제조대장경, 다른 말로 고려대장경, 8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8만 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8만대장경, 다행히 8만대장경은 보존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8만대장경 자체는 기록문화유산, 이 장경판전 자체도 이것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더블, 1+1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활판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거를 심지어 이제는 금속으로까지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활판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하게 되고 직지가 있다라는 거. 직지 심체 유절은 지금 현존하는 거죠. 하지만 현존하지 않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전에 있었던 게 요것도 있어요. 상정고급 예문. 상정고급 예문은 연도도 외우기 쉬워요. 1, 2, 3, 4예요. 1, 2, 3, 4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현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규보가 이것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고 현존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알 수 없지만 이게 만약에 있다면 직지보다 더 오래된 게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런 인쇄술은 좀 세계 어디다 내놔도 대단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직지가 이게 찍어낸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너무 높고 실제로 이 활판 인쇄술 전에 이 목판 인쇄술인 이 팔만대장경도 팔만대장경의 오탈자가 진짜 거의 없고요. 8만 개 중에 너무나 그런 아름다운 글씨와 그리고 그 목판이 뒤틀려 있지 않게 막 삼 벚꽃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거를 또 바닷물에다가 뭐
염장을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기술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지금도 보존력이 아주 뛰어나죠. 자, 그래서 팔판이래. 갑자기 빨래판이 생각이 났어요. 활판 인쇄술 중에서 특히 직지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프랑스에 있죠. 그 직지에 관한 얘기는 참 말하자면 길지만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넘겨주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KTX 그때 막 떼제배 협약할 때 막 분위기 좋았었는데 너네가 직지를 보존할 기술력이 되냐. 그거랑 두 번째 이게 오면서 훼손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박물관 기술로 준비하고 있을게. 가지고만 와. 가지고 올 때 뭐로 오겠어요? 배로 오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비행기로 오면 그런 기압 차이가 있고 오는 중에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섣불리 못 가지고 오는 거고 두 번째는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임대 형식으로 준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오는 순간 안 돌려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직지가 막 훼손해가 약탈 그런 문화재 느낌으로 가져갔으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임대 형식으로 줘야 돼요. 근데 약탈 문화재가 아닌 거야. 도굴범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뒤에 돌고 암시장에 돌고 돌다가 돈 주고 사갔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쉽게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프랑스에 있고 문화유산이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지만 국내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화유산이죠. 그 다음에 천문학, 의학, 화학을 보면 천문학은 당시에는 이렇게 하늘을 잘 봐야지만 그걸 가지고 방위도 보고 그리고 날짜를 세고 그리고 농업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문학에 관련된 사천대가 있었고요. 우리가 통일신라에는 첨성대가 있었죠. 고려 때는 사천대. 그리고 후기에 원의 수시력을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다가 이게 살짝 우리나라랑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세종대왕 때 우리 그런 한양을 기준으로 칠정산을 또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의학은 향약 구급방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향약 구급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국의 의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러한 향약 약재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조선시대 때 또 향약 집성방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구급방은 고려 때다. 자, 그리고 화약 기술이 엄청 발달을 했었는데요.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화약이니까 화통도감. 그래서 이 화통도감을 가지고 빵 싸가지고 이게 화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포, 진포. 진포해전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죠. 왜구를 격퇴하는데 이런 식의 화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무선은 화포, 화통도감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다. 우리가 이미 고려 말부터 이런 화포 제작의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고려 말까지 우리나라가 또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거북선이 있고 그 수군의 활약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판옥선은요. 이미 고려 말부터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화포도 이제 설치할 수 있었고 그런 기술이 고려 말부터 있었다. 그래서 최무선 하면 화포, 화통도감, 그리고 고려 때는 향약 구급방, 집성방은 향약 집성방은 조선시대 거다. 사천대 수시력, 원의 수시력, 원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팔만대장경과 직지를 보면 우리나라 이런 인쇄술의 발달,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는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인데요. 건물은 이제 사진을 보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한능검에서는 사진 자료와 함께 나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주심포와 다포 양식을 제가 좀 비교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거의 다 가봤는데 이 성불사 북한 말고는 거의 다 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뭔가 소박하고 아름답다 느껴지는 건 주심포예요. 이 주심포라는 건 무엇이냐? 실제로 이런 대웅전 같은 불교식 건물에 가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석사 무량성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이렇게 무다리 느낌 마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뒤로 가서 보면은 그냥 일자로 보여요. 이게 약간 좀 시야의 착시 현상 같은 건데요. 이거를 일자로 만들게 되면 이것을 멀리서 봤을 경우에는 살짝 오목한 느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머리를 받치고 있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약간 부실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도 뭔가 빵빵하게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자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가운데를 빵빵하게 만드는 거 요걸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고 요거를 외국에서는 엔타시스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석사 무량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빵빵 이런 느낌으로 배흘림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배흘림, 우리가 살찌면 배가 흘러내리 이 배흘림 기둥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 기둥의 위에만 이렇게 공포를 짰습니다.
장식을 이렇게 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가서 보면 이 공포는 나무 껴맞춤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나무를 껴맞춰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짜놨거든요. 이 공포를 여기에만 이렇게 짠 거예요. 이걸 공포라고 합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화려하게 막 되게 화려해요. 화려포착하게. 자, 그렇게 기둥 위에다만 이렇게 만들었다. 기둥 위에만 주로 만들었다. 주심포라고 해요. 이 주심포 양식은 고려 때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기둥에만 주로 주심포.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고려 후기가 되면 화려한 걸 원하게 되면서 더 많이 만들어봐요. 여기다 2개 더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쫙쫙 2개씩 더 만들어서 쫙쫙쫙쫙 막 화려하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쫙 쫙 다 포를 짰어. 공포를 다 짰다. 그래서 다포예요. 마늘 따짜긴 한데요. 그래서 이 다포 양식. 주심포가 이게 공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다 보니까 화려하긴 화려한데 조금 무거워 보여요. 마치 되게 목이 가는 여자가 가채를 이만큼 한 것처럼 조금 균형미가 떨어져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남대문, 그 숭례문 같은 경우도 다포 양식이거든요. 화려하긴 화려하지만 조금 무거워 보일 수가 있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쫙 다 있으면 다포,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입니다. 근데 이 고려 때는 거의 다 주심포 양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조 건축은 주로 주심포 양식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남아있는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옛고자,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고려 때 건축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는 건 정말 오래 남은 거거든요. 왜냐면 목조 건축이다 보니까 거의 다 불탔거나 전쟁 때 훼손됐거나 그런데 부식되고, 그런데 이제 그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됐다, 남아있다.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령수전도 이 안정감이라든지 이 배을림기 등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 건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석사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맛배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정사도 맛배 지붕이에요. 이 지붕도 가서 보면은 저는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하는 문화재 설명사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가이드. 되게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재밌어요. 이 맛배 지붕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봤을 때 여러분 책 있죠? 책을 이렇게 덮어놓은 듯한 느낌? 그게 맛배 지붕입니다. 2개가 맞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부석사 무령수전은 쫙쫙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팔짝 지붕.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맛배 지붕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지붕인지 그것까지는 하는 검에 나오지 않고 주심포와 다포만 나누시면 됩니다. 자,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봉성 이 3개,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3개는 모두 주심포 양식이고요. 수덕사 대웅전도 이런 식으로 주심포 양식으로 담백하고 소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균형감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다포 양식은 이거는 이제 북한에 있어요. 사리원 성불사 응징전은 여기 쭉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포 양식으로. 그래서 이 다포 양식은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조선시대에 웬만한 그런 우리 막 숭례문 이런 문들은 모두 다포 양식으로. 나중에 여러분 고궁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기둥에만 공포가 있는지, 화려하게 공포가 쫙 있는지. 쫙 있으면 다포, 기둥에만 있으면 주심포.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요거 되게 자주 나와요.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 그리고 한 개, 성불사 응징전, 이게 화려하게 쫙 공포가 쌓여 있는 것만 다포.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석탑인데요. 석탑은 고려 때는 아주 높게 쌓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일신라 때 이런 석가탑, 다보탑, 그리고 우리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런 거 보면은 균형미가 있고 아주 아름답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런 탑의 정수는 거의 다 그때 만들어졌고요. 고려 때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좀 도전 정신이 많이 느껴져요. 특히 불상 부분은 조금 약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균형미가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먼저 석탑은 일단 높게 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자,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요. 팔각이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송나라 스타일이에요. 이거 중국에 가면은 팔각 되게 많거든요. 이 팔각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요것들이 위에 몇 층수 이렇게 만드는 그 탑의 층수 그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 팔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쾌적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게 못 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꼭 접시 모양 같이 육각이 아닌 팔각으로 그래서 여러 각을 뒀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팔각까지는 안 하고 우리는 보통 사각으로 만들었잖아요. 정린사지 5층 석탑 이런 것도 다 사각으로만 만듭니다. 사각 정도인데 얘네들 팔각으로 여러 각으로 만들었다. 이 팔각이 바로 송 스타일이에요. 좀 화려하게. 그래서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송의 영향을 받았고 다각이라는 이 부분에서 다각 다층탑 송의 영향이다. 그런데 원래 탑이라는 건 항상 짝수로 만들지 않고 홀수로 만들었어요. 3, 5, 7, 9. 그래서 여기까지는 원래 만들던 스타일인데 10층을 만들게 돼요. 원래 짝수는 만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건 약간 그런 비슷한 건데 우리가 이제 제사 때 젓가락을 딱딱딱 3번 잔도 1번, 2번, 3번 홀수로만 돌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홀수로만 만드는 것인데 원래 이 탑이라는 건 무덤이니까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무덤이기 때문에 홀수로 만드는 것인데 왜 짝수로 만들게 됐느냐? 원의 라마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 경천사지 10층이 나오게 돼요. 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10원, 10층. 10원짜리야. 이거 기억하시고요. 10층 원의 영향.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스토리가 있어요. 개성에 있던 거거든요. 개성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냐면요. 13.5m예요. 그러면 옛날 건물 기준으로 치면 5층이 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 한 2m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키가 사람들이 작으니까. 요즘에는 조금 3m까지 하죠. 13.5m는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에스컬레이터 타가면서 봐야 돼요. 그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 건물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져가겠다고 이걸 막 망치로 두들기고 다 해체해가지고 일본에서 가져갔어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냐, 문화재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욕하고 이건 좀 선 넘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돌려줬는데 이미 훼손은 된 상태고 돌려줬는데 그걸 처음에는 경복궁에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옮기고 그때 이제 6.25 이제 터지고 이러면서 어영부영 북한에 못 간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개성에서 좀 슬프죠.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성에 있었던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요. 정말 높고요. 요거 비슷하게 쌍둥이 느낌으로 우리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탑골공원에 있죠. 그래서 원의 영향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아주 세밀세밀하게 만들었어요. 10층이에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계승했다. 둘 다 10층이니까 비슷하겠구나. 그렇다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은 분명히 숭유ok불 사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만들게 됐을까? 세조 때 만든 거예요. 세조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피바람을 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조가 이게 늙어서는 불교에 좀 귀의하게 되고 강경도감을 설치하게 되고 이렇게 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고 그 이후로는 조선시대에 이렇게 큰 탑을 만든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팔각 9층, 월정사 팔각 9층 나오면 무조건 팔각이면 송, 10층이면 원, 그리고 원각사지로 넘어가게 되면 봐봐요. 개성 경천사의 10층 원의 영향 또 원인데 원각사지로 원으로 바로 이어지네. 그런데 이제 원각사지는 조선시대 때 만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주 고달사지 승탑도 국보인데요. 이 고달사지 승탑은 예전에 저희 과에서 여기 근처 가서 맨날 붓질하고 엄청나게 그거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런 발굴 현장에 이제 이런 역사과 학생들이 많이 가서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고달사지 승탑의 특징은 보통 승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요게 핵심이에요. 되게 뭐라 그러지? 고데기 웨이브를 엄청 바짝하게 이렇게 세웠다 이런 식으로 요 엣지 있는 느낌, 요게 바로 고달사지 승탑의 특징이에요. 뾰족 그러니까 마치 버선이 딱 솟은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고달사지 승탑은 승탑 중에서도 규모가 되게 큰 편이고요. 다양한 승탑과 탑비가 제작이 되었다. 고려 때는. 그래서 특히 고달사지 승탑이 유명하다라는 거. 고려 때 승탑은 워낙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고달사지 승탑 제일 중요한 거, 유명한 거, 여주에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두 개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게 팔각이냐 아니면 이렇게 되게 높은 10층이야. 이거 그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각이 아니고 딱 사각이잖아요. 저거는 팔각이고 팔각이면 송나라, 10층이면 원나라 영향, 경천사지 10층 석탑,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최근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은 고려의 불상입니다. 자, 고려의 불상은 거의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불상은 위에 4개의 불상인데요. 자, 먼저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인데 옛날에는 광주 충국리 불상이라고 했어요. 철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철불. 옛날에는 꼭 이렇게 금동 불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려 때 불상의 특징은 철불이에요. 주변에 구하기 쉬운 철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부처님이 원래 이렇게 금동으로 돼야 되는데 검정색, 약간 흑인 계열의 부처님 같은 느낌이 나요. 철이니까 녹슨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철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괴상하거나 이게 뭐람? 막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균형미가 떨어지는 뜬금없는 거대한 불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고려 때는 이 불상을 약간 호족들이 약간 호족의 약간 권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호족들이 너도 나도 지방에다가 막 불상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려 광종 때 만들었대요. 그래서 광종이 이걸 만드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얼굴이 광종을 닮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특징은 논산에 있다라는 위치 꼭 알아두시고요. 논산 관촉사. 그리고 귀가 되게 길어요.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고 얼굴이 일단 크고 얼굴에 쓰고 있는 저 위에 모자 같은 저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그리고 얼굴이 한 번 보면 잊지 않은 뭔가 평온하면서도 좀 재미있는 얼굴 그리고 얼굴이 되게 크다. 이렇게 균형미 따위는 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고려 때는 균형미는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미와 조화미와 가장 잘생긴 불상은 석굴암 불상이에요. 통일신라 때가 가장 정점이고 고려 때는 뭐 호족들이 너도 나도 특색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건데 근데 처음에는 좀 웃기지만 일단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면은 약간 위압감 느껴져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웃기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조금 멋있습니다. 어쨌든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너무 잘 나오죠. 요거 나오면은 고려 때구나. 그리고 논산에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은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안동 옛날엔 이걸 제비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제비불 불상의 특징은 여기까지가 그냥 바위예요. 머리만 새겨서 얹었어요. 아, 이렇게 얻어 걸릴 수가. 또 다 잘 어울리네 적당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새겨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안동, 이천동, 마열의 입상 안동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안동 지역에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안동으로 뭐 피난을 갔다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갔다라는 게 나올 수 있다던가 아니면 안동에는 또 그쪽에 여기 철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식의 뭐 전탑이 나올 수 있다던가 안동의 그런 7층 뭐 전탑 뭐 그런 내용이라던가 그래서 어쨌든 안동 제비불 안동 이천동 마열의 입상 요거 알아두시고요. 하나면은 안동이에요. 근데 2개가 있네. 2개가 있고 조금 규모가 크다. 요거 최근에 나온 거예요. 파주에 있는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입니다. 파주. 그리고 고려 때 불상이라는 거. 보통 이렇게 바위 위에 올렸다. 그럼 고려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에는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은 그나마 좀 그때 만든 것 중에 완성도가 높아서 자주 나옵니다. 부석사, 아까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뭐 그런 그 배을림 기둥, 우리 부석사 그런 주심포 양식 봤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자, 나머지는 조금 TMI로 알아둔다는 생각을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 보타사는 이거 고려대학교 쪽에 있는 안암동 쪽에 있어요. 저도 옛날 가서 워낙 서울에 있는 거니까 한번 가서 봤는데 부처님이 저기 비를 안 맞게 이 기둥이 자연 기둥이 이렇게 머리 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비 안 맞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벽면으로 이렇게 새긴 부분인데 요거는 거의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로 나온다면 이제 고려 말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서울 보타사 안암동 보타사에 있는 거고 안암동이니까 근처이시면 한번 가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창 선운사는 이거는 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잘 안 보여요. 사진으로 봤을 때. 이거 실제로 가서도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창에 있는 선운사 동보람지 마의 열의 자상.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풍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백제 위덕왕 때라는 썰도 있고 고려 때 만든 거란 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남 교산동 마의 약사열의 좌상 같은 경우에는 고려 중기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건 실제로 가서 보면 요 삼각형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 암석이 딱 삼각형으로 되어 있던 게 좀 특징이고 요거가 은근히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 가운데로 이렇게 좀
뚜렷하게 새겨놨죠. 그래서 하남에는 하남 하사창동에 철조의 석가열의 자상 있고 하남 교산동 마의 약사열의 자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이렇게 한 면으로 만든 거는 이렇게 3개.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소조식으로 한 면만 만든 거 중에서는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마의 삼존불. 또 그거는 우리가 모양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좀 추가로 봐주시면 되고 이 위에서 거의 다 돌아가면서 나와요. 다시 논산 관촉사 이 큰 얼굴, 그리고 안동 이천동 마의열의 자상 얼굴만 새겨서 딱 얹었고, 그리고 파주 용미리는 2명, 그리고 하사창동 철조는 철불이라는 거, 부석사는 소조열의 자상 금동 불상이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건 문제를 통해서 자꾸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암기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청자 보도록 할게요. 청자는 조선시대는 청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백자, 조선 후기 청화백자, 청자는 무조건 다 고려 때 건데, 이 고려의 청자는 지금도 색깔을 내긴 내지만 똑같이 못 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려의 청자는 거의 중국에서도 이제 송에서도 극찬을 했던 그런 기술력이죠. 이것이 이제 비색이라고 해서 이게 해가 질 때 하늘색 같기도 하면서 또한 바다색 같기도 한 아주 오묘한 색이라고 하죠. 청자의 색깔은.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의 정수는 청자 참외 모양병입니다. 이 밑에가 참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디자인도 되게 뭔가 오묘해요. 뭔가 이렇게 딱 저 균형미가 있는 청자 참외 모양봉들이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청자의 기술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 상간법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상간법은 청자에 이렇게 파가지고 판 다음에 거기다가 백토나 흑토를 넣어서 모양을 만드는데 그 백토를 아주 세밀하게 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 이것이 바로 청자 상감 운항문 배경입니다. 운항문 매병. 이렇게 매병 모양도 완성도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새의 그 상간법 자체가 너무 화려하죠. 그리고 청자, 동화, 연암은 표주방 모양 주정자입니다. 이런 식의 실생활에도 사용했고요. 고려 때는 침대도 청자, 그리고 심지어 기와도 청자 기와가 있었어요. 기승전 다 청자로 만들 정도로 얼마나 귀족들이 사치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 이런 것도 다 모두 청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청동 은입사인데 은입사도 약간 상간법하고 좀 비슷한데요.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은을 입혀가지고 모양을 만든 거예요. 파서 은을 입혔다. 은입사, 포류수군문, 정병이 있고, 천산대략도 같은 경우에는 공민왕이 만든 것으로 유명하죠. 공민왕의 그림도 잘 그렸다. 해허의 관음보살도는 지금 현재 일본에 있어요. 이것도 되게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관음보살도 있고, 이 관음보살도, 천산대렵도, 뭐 예성강도, 이령이 그렸다는 예성강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림이 없어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확률이 높고, 천산대렵도, 관음보살도 정도, 이게 고려의 회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탑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최근에 나온 문제로 풀어볼게요. 다음 구성 안에 소재가 된 탑으로 옳은 것은 56회 문제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증강현실 기술로 탑을 체험해보자. 원의 영향을 받았다. 대리석이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조선시대 거. 자, 그리고 기단부에 서유기 이야기 새 석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요. 어떤 거겠어요? 딱 5번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석가탑이고 일단 10층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쌍사자도 10층이 안 됩니다. 이것도 진전사지도 10층이 안 되고 얘네들 1, 2, 3번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쵸? 다 3층이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여기 모양 자체가 옆에서 보더라도 마치 UFO 느낌 마냥 동그란 느낌으로 팔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팔각 9층 석탑. 이건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나오면 이건 송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것이 바로 개성 경천사 10층 석탑인 거죠.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이 원의 영향을 받은 거다. 10층, 이것이 나중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려의 과학기술과 문화 파트 쭉 봤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교재에 고화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사진을 보시고 좀 이게 뭐고 이게 어디에 있고 좀 이름이 좀 다소 어렵겠지만 자꾸 눈으로 봐주시고요. 지역을 좀 중심으로 봐주세요. 그 지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활용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 파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